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대도시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3년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그 이후로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 닥쳐온 경제적 어려움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약 15년 전쯤에는 여자 혼자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친정이 없는 사람들은 각종 어려운 상황을 모두 견뎌내야 했고, 저 또한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여러 어려움을 참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모든 일들이 꿈 같은 것 같지만, 당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코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희망적인 마음을 품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아이와 함께 겪은 어려움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치 그 시간을 지나서 선물처럼 가족을 찾아가고 지금까지 잘 굴러간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큰아버지가 받아주신 일을 어떻게 인되는지 어렵게 여러 가지를 상상하곤 했어요. 가지고 있던데 저도 왜 그랬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모녀는 매달 큰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가며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중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려 연락을 끊었고 다른 친척들도 저를 떠맡지 않으려고 다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보육원에 들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는데 큰 아버지나 다른 친척들을 크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팍팍한 살림을 하는 집에 들어가서 눈치밥을 먹게 되었죠. 먹느니 차라리 시설에 들어와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졸업 후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조리사 자격증, 베이커리 자격증, 사무직에서 필요한 여러 자격증도 따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또한 전문 세무회계 자격증도 성인이 되자마자 취득하고 운전면허도 뗐어요. 나중에 택시 운전을 하게 된다면 면허가 있어야 하거든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꽤 좋으신 분이셔서 어느 회사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고 다행히도 거기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작지만 기회가 있었던 회사였죠.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거기서 몇 년을 일한 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와 거래하는 공장 직원이었는데 어쩌다가 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남편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구하나 다름없이 컸다고 했고 저 역시 중학생 때부터 보육원에서 커서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니 꽤나 친근감을 느끼고 우리는 얼마 후에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자상하고 따뜻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조르곤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것 같던 남편도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결혼할 사람은 영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주도 나밖에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천생연분 맞네. 천생연분이니 결혼해야지.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주변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했어요. 20대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이라고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였는지 딸도 낳고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며 아이를 예쁘게 잘 키우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2살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동네 빵집에 갔습니다. 빵 만드는 알바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큰 병원 응급실이 있어요. 김상우 씨가 남편이 되시나요? 핸드폰에는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맞아요. 저가 안내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이 있대요. 좀 전에 김상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왔거든요. 지금 수술 중이라서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정말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 속에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남편은 아직도 수술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뇌를 다쳤다고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몸에 억지로 힘을 주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거기서 2달간 생사를 오가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여보, 윤지야, 아빠 제발 꼭 살아줘. 응, 우리 함께 윤지를 부족함 없이 잘 키우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다른 걱정 없이 잘 살자고 했잖아. 제발, 제발, 누구든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윤지 아빠를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만 안 되는 일도 있다고요. 결국 남편은 저와 딸 아이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일주일 정도? 약간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먼저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남편에게 아무 도움도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한 것이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나 남편 모두 부를 수 있는 친척은 없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의 친척들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척들의 괴롭힘으로 남편의 어머니는 견딜 수 없어서 몰래 도망가셨고요.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가 친척들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고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다는데 초등학생 시절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떴고요. 사정이 이러니까 남편의 친척들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남편이 없어져서 살려고 했다. 어렴풋이는 하나, 아이를 크게 키우며 사는 것이 문제였다. 남편은 병원비 때문에 실이 있었고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30만 원밖에 없었다.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지만 중환자실 입원과 치료비 등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도 점점 커지면서 동네 빵집에서 하루 시간이라면 두 식구가 먹을 만큼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일자리를 찾으려 미친 듯이 노력했다. 어떠한 조건이라도 되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온 곳마다 열심히 노력했다. 면접을 보러 갔다가 몇 달 동안 구금과 분투를 겪다가 한 의류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격리 업무는 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서 시스템을 익히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업무가 없더라도 정시에 퇴근할 수 없어서 항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이는 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를 항상 주인이 된 기분으로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있는 분이었고 아들이 상무를 이끌고 있는 회사였는데 사장님은 우리는 한 가족이니 뭐든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가족 같은 회사는 정말 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있는 것 같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출근은 무조건 10분 전까지 해야 했고 퇴근은 제가 맡은 일이 끝나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어요. 제가 제 일을 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청소부터 포장, 집게로 실밥 따는 일까지 했었죠. 그래도 견디어야 했어요. 아이와 함께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올 때마다 어린이집에도 딸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작은 것이라도 음료수를 사들고 가곤 했어요. 했습니다. 괜히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면 큰일이죠. 그래서 한 번은 사장님이 자기하고 큰 회사랑 회의가 있어 나가야 하는데 옷이 구겨졌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냐고 자기 아들한테 씩씩거리는 갑자기 전을 부르더군요. 여기서 박영주 씨가 가장 빨리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 옷판에 가서 웅덩이 명품하고 똑같은 거 찾아서 사오고 싹다리여서 가지고 오라고 옷 달린다고 대타게 맡겨가지 말고 지역 공장에 내려가서 달아오라고 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 괜히 돈을 쓰지 않도록. 또 내일이 우리 월급 날이라서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아, 누가 모를까 내일이 월급날인 거 그래서 빨리 다녀와야겠다고. 그렇죠? 지금 제가 시장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알려주시겠어요? 그곳에 명품 백기 옷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죠? 아니,
그런데 거기서 명품 짝퉁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가끔 명품 살짝 흠있는 제품을 라벨 떼고 파는 집도 있다고 하죠. 얼마나 부족하면 그런 옷도 안 살 거예요. 하며 빈정거리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창피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들도 사장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무한하게 창피 주니까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죄를 안 됐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차로 시간거리인 시장에 가서 사장이 말한 옷을 찾느라 땀을 뻘뻘 흘렸네요. 그 와중에도 자신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늦었는데도 계속해서 도촉 전화가 왔고 저는 겨우 사장이 회의에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옷을 입고 뛰어가서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일정은 너무 밀려서 그때부터 밤새도록 일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장의 아들인 상무에게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 회사 규모가 상무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어찌됐던 자기 아들을 배치하려고 직책을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말하더니 집에 가면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만 했던 상태였어요. 반년 전쯤 사고를 당했었고 그 후로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음은 문법적으로 보다 올바른 버전입니다. 방에서 아무튼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7시에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번만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사정도 있었잖아요. 아이가 얌전해서 제 업무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밤을 새든 뭐든 알아서 하겠지만 이걸 다 해야 내일 월급도 제대로 나오겠죠. 네, 박영주 씨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면서 가보라고 하더군요. 내일 20분 전에 나와 우리. 원래 월급 날은 20분 전에 정시 출근해야 한다고 알지요. 돈을 받는 날이면 더 정성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때 출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들으면서도 고맙다고 한 후에 회사를 나와 바로 집에 어린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밤을 새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사장이고 사장 아들이고 회사 일에 체계를 잡아놓지 않아서 그때그때 임기응변 여약 사장한테 한 소리들을 각오하고 30분이나 일찍 출근했어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은 원래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했는데 의외로 사장이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대해준 거였어요. 박영주 씨 일 싹 다 해왔네. 하여간 책임감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어제 옷도 제대로 사고 수고 많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 칭찬 한 번씩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었기에 얼떨떨했는데 덩달아 사장의 아들까지 저한테 친절했어요. 사장의 아들은 은근히 친절한데 기분 나쁠 정도였고요. 박영주 씨는 여자 혼자 살면서 애 키우기 참 힘들겠지요. 앞으로는 간식을 먹는 거 아무 때나 먹어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말아요.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데 숫자 다루는 일까지 하니 얼마나 고생할까? 커피나 가자고, 빵이나 마음 놓고 먹어. 회사는 간식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외에는 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했어요. 탕비실과 휴게실에 가는 것만 봐도 사장과 사장의 아들이 나와서 사람 편히 있지도 못하게 잔소리를 해대고 또 이렇게 노닥거리는 시간은 전부 월급에서 깐다는 소리까지 하니 어찌 그리 힘든지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해 놓은 하루 20분의 간식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딱히 특혜를 제공해준다고 대놓고 말하는 건 나에게는 어리둥절할 정도의 일이었고 사람들이 보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이가 좀 있는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사장과 사장 아들이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 해요. 아무래도 전에도 한 명 있었어요. 영주 씨처럼 젊은데 남편을 잃고 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윤동석 성무의 마누라도 도망갔던 거 알아요? 그게 벌써 언제야 한 10년은 되었을 텐데 그 후로는 애를 놓고 가서 애까지 맡기면서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품위 유지하며 예의 바른 어투로 다시 작성해보겠습니다. 여자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면 집안에 들어가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전 직원 중에도 그 상황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주 씨도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영주 씨가 여기 계속 있다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사장의 아들은 정말 가장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에게 남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집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갑자기 친절해지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들과 똑같은 성격을 물려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사장의 아들은 정말로 그 이후로도 노골적으로 제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동물을 쓰거나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제의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잘 다녀왔고 누군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혼자서 갈게요. 그렇게 하면 나랑 술 한 잔 마시고 가든가 혼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외로워서 그랬어요. 상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직원의 의무일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근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고 근무 시간 외에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사장의 아들은 난잡했네요.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에 잡혀 2번 정도 밥 먹을 자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술을 권하고 지나치게 취기를 부리다니요. 그래서 2번째에는 참지 못하고 먼저 떠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재미없겠죠? 박영주 씨, 현재 어디서 먹고 사시는 건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제게 잘해줄수록 그만큼 돌아올 것도 있을 텐데 머리가 참 안 돌아가네요. 사람 만나면서 제발 조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당한 판을 짓기로 했어요. 다음 날 퇴직서를 써서 회사에 갔어요. 그날은 사장도 그리고 사장의 아들도 오후 늦게 출근했더군요. 그러자 사장의 아들이 바로 사장실로 저를 불러서 사장 앞에서 제게 한 일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노력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서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영주 씨, 일을 잘하고 똑똑해서 제가 좋아했는데 어제 우리 동생이 신뢰를 좀 잃은 것 같네요. 웬만해서는 둘 사이에 참견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 동생이 정도면 씨한테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여. 동생이가 원하면 좀 늦은 시간이어도 같이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둘이 같이 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매몰차고 싸게 될 것 같아요. 다 영주 씨랑 영주 씨 딸하고 싶어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셨나요? 박영주 씨, 남자를 술자리에 혼자 두고 집에 가버리는 것은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2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윤 상무님과 무슨 사이에 있는 것처럼 쉬는데 저는 상무님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2번 식사 자리에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 직업입니다. 제가 퇴직서를 내놓았는데도 사장과 사장 아들은 코웃음만 치더군요. 아이고, 그 나이에 애 기를 키우는 여자가 대학을 못 나왔다면 어디 가서 취직하려 해야 한다면 퍽이나 널 써주는 데가 있겠나요? 이런 회사에서도 일해본 적이 있는데 어딘지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못 가겠어요. 편의점 알바예요. 네, 2군데라도 해야 되면 하죠. 박영주 씨 회사 관둔다고 내가 그냥 있을 줄 알아요? 나 박영주 씨 집 주소랑 어린이집 어딘지도 다 안다고 상무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한테 계속 해코지 하실 생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회계 장부 하나를 2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사장님하고 상무님 돈 어떻게 썼지만 나에서 한 서적 유형도 다 있다고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는지도 있고요. 제가 이걸 신고 못한 거니 바닥에서 다시는 저를 써주지 못할까봐 그랬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아직도 사장님과 같은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법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근데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과 상무님이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이렇게 내쫓는 게 좋을 겁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시고요.
워낙 거의 법을 무시하며 업무를 처리해온 사장님과 상무를 보면 제가 증거를 손에 넣고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장부 같은 자료를 삭제해도 파일로 저장하여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두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 퇴직서를 받아들이고 퇴직금까지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떠나게 되어 속이 편해졌어요. 했지만 제 취업이 되지 않을까 과겁이 덜컥 나긴 하더라고요. 딸아이한테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이가 언젠가부터 제가 돈 걱정하는 걸 보면 울상이더니 만큼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밝게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엄마, 요즘 왜 회사 안 가? 혹시 우리 또 돈 걱정해야 돼? 아니야, 엄마 잠깐 쉬는 거야. 더 좋은 데로 가거든 정말. 그럼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우리 윤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제 말에 아이가 어찌나 밝혀졌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던 거였구나 싶어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제가 사는 지역에서 꽤 큰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모집 중이라는 공고를 받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도전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력서를 제출하고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데 다행히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면접 하루 전에 어린이집에 누수가 생겨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어린이집은 수리를 위해 임시로 이틀 휴원을 한다고 하고 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집 주변에는 맡긴 만큼 신뢰 갈 사람도 없어 어린이집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일하다가 바쁜 워킹맘이라 다른 엄마들 얼굴도 거의 모르는 상황이라 친해질 리가 없었죠. 갑자기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고민 끝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이 있는 회사 건물에 들어가려는데 몇 층 건물 입구에서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을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경비원이신 지켜봄하고 말았어요. 그것보다는 아이와의 단단한 약속이 급했어요. 윤지야, 엄마 30분에서 40분 안에 나갈 거야. 그러니까 저기 식당 옆에 이쁜 카페가 있어. 엄마가 널 거기로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주스를 마시며 빵을 먹으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는 결코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딸아이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약속했는데 그때 청소하던 남성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여기 면접을 봤어요. 그럼 아이를 잠깐 맡아볼까요? 네. 아,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솔직히 처음 보는 남성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1층 경비실에 있던 제복이 경비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저분이 건물 사장님이세요. 건물주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아이를 보고 있을게요. 그 말에 나도 아이를 보호해 드릴게요. 그 말에 남성에게 다시 발언하려 했어요. 돌아보니 이렇게 큰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이렇게 수수하게 차를 우러묻고 청소를 직접 하신다니 뭔가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죄송한데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9층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끝나면 곧 돌아올게요. 아, 알겠어요. 잘 다녀와요. 남자분은 싱긋 웃으시던 다음에 딸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카페로 가셨어요. 자, 엄마가 돌아올 동안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까요? 저는 시간에 맞춰 면접 장소로 가서 나름대로 큰 실수 없이 면접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이를 찾으러 카페로 갔죠. 아이는 깨르르 웃으면서 빵을 먹고 있었고 건물 사장님이라는 그분은 아이가 손에 있는 목걸이를 쥔 채로 낯선 남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목걸이가 우리 윤지의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 반지를 목걸이 줄에 연결한 것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그 반지를 팔지 않지만 추억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이 아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만큼 소중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상우야,
애비가 너를 못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미안하다고 한 거야. 상우야,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저기,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상우야, 그럼 우리 윤주 아빠 하세요. 사장님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날 보며 반지 안쪽을 가르쳤어. 안쪽에는 김상우 돌아빠 김영태라고 새겨져 있었고, 내가 디자인한 돌 반지인데 그 빵은 특별히 부탁해서 만들었어.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 줄도 몰랐어.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할 거야? 주저하는 것 봐서요 안 해준 게 없어준다면서. 근데 이것 말고는? 내가 상호 애비오. 그쪽 시아버지랑 안 그래도 이 아이 보는데 상호가 겹쳐서 이상하다 했어. 자꾸 눈이 가더라 말이야. 우리 상호와 닮아서 그 말에 너무 놀라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연을 들으니 집안에서 너무 괴롭혀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도 낳았지만 한순간도 제 남편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남편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경찰에도 찾아가고 입양기관에도 남편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제공하고 연락해 주세요. 연락이 없어서 찾기 어려웠는데 평생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시아버지는 저와 딸손을 붙잡고 놓지 못했어요. 그날 바로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남편의 이복동생과도 인사를 나누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나는 마누라가 죽었고 다른 자식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정우하우징 격리 자리에 나한테 적당한 자리를 주기는 말도 안 돼. 나는 너한테 일을 시키자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형수님이세요. 잘 할 수 있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의류회사에서 나온 프린트물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이 회사를 알고 있는 건가요? 형수님의 회사를 아시나요? 실은 그 회사가 저희에게 투자를 제안해 왔어요. 우리는 아직 회사에 투자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볼까요? 그렇군요. 전에 다니던 회사라면 그 회사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궁금한 게 있다면 말씀해도 되나요? 제가 망설이자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모두 도움이 될 거니까. 솔직하고 담백하게 더 해야 할 것이나 뺄 것 없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말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고 사장과 상무들의 태도가 나쁘며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심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회사를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었죠. 내 말을 듣고 계신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어요. 정말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을 좋은 척하며 우리 돈을 빼가려고 하곤 했어요. 여전히 직원들을 그렇게 다루는 회사가 있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요. 더구나 여자 직원들에게 그런 강요를 하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며칠이 지난 후 시아버지는 쟤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서 처음 가본 시아버지 사무실은 그때 갔던 건물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큰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제일 높은 층 전체를 사용하는데 매우 세련되고 럭셔리하더래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이복 동생이었으니 도련님은 곧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과 상무가 올 거라고 하더라더군요. 오랜만에 사장과 사장의 아들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좀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가 든든한 댁이 있어서인지 뱃속부터 자신감이 차오르고 사장과 사장의 아들은 제게 눈이 동그래져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여기 있는 거지? 라며 동석이가 말했지만 저 사람 여기서 일하는 거 너도 알았어? 아니 몰랐는데 저번에 나 혼자 왔을 때는 없었어. 박영주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요. 아무리 박영주 씨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도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퇴직금을 줬다고 박영주 씨가 협박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불쌍해서 준 거야? 그때 도련님이 나와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을 시작했어요. 대표님과 저가 결정을 내렸다. 그 회사에는 투자를 못 하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알아가 주세요.
아니, 왜 그랬어? 분위기가 분명 좋았는데 혹시 우리 쪽에서 섭섭하게 한 게 있나요? 우리 윤상무 대우가 시원찮았어. 윤상무 여기 대표님과 이사님을 좋아하시는 대로 모시려고 하라고 안 한 거야? 아니면 갑자기 왜 취소가 됐지? 그러자 사무실에 계신 시아버지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아들과 사귄다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면서 더구나 다른 직원들에게도 혹독하게 대하며 갑질을 한다며 얘기를 하면 모녀들이 뭘 의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박영주 씨가 제 며느리가 되신다는 말에 그 말에 사장과 사장의 아들의 얼굴이 노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님 우리는 남편이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온 대로 알아서 돌봐온 줄만 알았는데 박영주 씨가 왜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려는 거예요? 맞다. 나랑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도 바란다면 이게 유분수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도련님이 말했어요. 바보는 우리 형수님을 위해 둘 다 맞춰진 거라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 회사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조사해보니 저희에게 보여준 실적도 엉터리이다. 그런 회사에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사장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박영주 씨, 너무 미안해요. 우리 투자 못 받으면 끝이야. 동석이가 돈을 다 집어다 서서 회사 돈이 없다고 저놈이 주식에 잘못 손을 대서 쫄딱 망하게 만들었어. 그제야 사장 아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와 도련님에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은혜는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영주 씨, 내가 오바 떨고 마누라 취급한 거 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 잘 들어주세요. 제발요. 그때 시아버지가 천둥처럼 호령했어요. 시끄러워. 둘 다 얼른 나가라고. 이 자리로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 도련님도 두 사람 다 나가라고 실문을 열며 쐐기를 박았어요. 혹시 다시 찾아오거나 형수님이 우리 조카를 괴롭히면 형수님이 갖고 있는 그 회사 장부를 우리가 유용하게 쓸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럼 살펴가세요. 사장과 사장 아들은 끝까지 잘못했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결국은 직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났어요. 나중에 들었더니 그 회사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고 사장 아들은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해서 아주요. 꼬리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장도 여기저기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동안 너무 신용을 잃어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직원들까지 그간 당했던 일들을 고용노동부에 전부 신고해서 두 사람의 꼬리말이 아니게 됐다고 해요.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그 회사가 망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직원들한테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셨어요. 또한 저희 빚도 모두 갚아주셨고 이제는 함께 살자고 하셔서 저와 딸이 시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기로 했네요.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남편 유골이 있는 납골당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덕분에 저에게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늘에 계신 남편께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도련님은 결혼해서 분가에 살고 계시고요. 딸아이는 곧 고등학생이 될 예정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잘 모셔드리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난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사연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가득합니다.